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인생을 꺼내보고 싶어서 톡톡 사연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살아온 얘기를 여러분이 경청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정말 영광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철이 없는 아이들은 자기 가족, 집안의 결함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기 마련이지만 희한하게 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집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긴 했어도 그곳에서마저 서열이 은근히 나뉘어지고 계급이 발생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그 중에서도 최하위였죠. 동네 아이들 중에서 심보가 못난 아이들은 저희 친정 어머니를 놀려댔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제 앞에서 조롱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어요. 팔 한쪽의 모양이 이상해서 괴물이라는 놀림은 너무 많이 받아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앞에서 발끈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안겨주지 않았죠. 매사 무덤덤했던 듯 싶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너희들이 목발이라도 하나 좋은 걸로 사줄 거야? 얼굴에 바르는 좋은 연고라도 사줄 거야? 그럴 것도 아니면서 왜 참견이야? 듣기 귀찮아. 그리고 아주 지겨워. 저는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죠. 찌르면 반응이 와야 재미있는 게 법칙일 겁니다. 제가 자기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자 어느 날부터인가 놀림이 줄어들더라고요. 조롱을 하는 게 오히려 부끄럽고 민망했는지 저를 보면 괜스레 딴청을 피우는 아이들도 늘어났고요. 아닌 척 모르는 척을 했어도 사실은 제가 놀림을 받는다는 걸 다 인지하고 계셨던 친정 부모님은 저를 무척 대견해 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씩씩한지 몰라. 나는 새가슴이니까 분명 나를 닮은 건 아니겠지? 무슨 소리예요, 당신. 우리 딸은 당연히 당신을 더 닮았죠. 얼굴도 부녀가 아주 붕어빵이잖아요. 차분하고 착실한 성격도 당신 것을 물려받은 게 틀림없어요. 에이, 나를 안 닮았으니까 우리 딸의 얼굴이 저렇게 귀여운 거 아니야? 나는 못난인데 우리 딸은 공주님처럼 생겼잖아. 나하고 안 닮았어. 우아한 인상에 당신을 닮은 거지. 당신도 참, 이걸 보니까 더더욱 우리 딸이 누굴 닮아서 성격이 그렇게 좋은 건지 잘 알겠네요. 내가 아주 결혼을 잘했다니까요. 시작은 저를 대견해 하시는 것이었는데 끝맺음은 서로를 향한 칭찬과 존중이었죠. 항상 그랬어요. 집은 가난하고 언제나 입에 풀칠이나 간신히 하기에 바빴으나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넘쳐나는 분들이셨습니다. 형편이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사는 게 퍽퍽하면 마음 씀씀이라는 것도 따라서 야박해지기 십상이고요. 그 동네에서 서로만 바라보며 잘 지내는 부부는 아마 당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유일했을 겁니다. 제 친정 어머니께서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팔까지도 한쪽의 모양이 보기에 조금 낯선 모양새를 하고 있었죠. 선천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당시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멀쩡했던 것 같은데 자라면서 팔 모양이 더 이렇게 돼버렸단다. 잘못 굳었나 봐. 아유, 어쩌면 아기였을 때 팔이 너무 작고 짧았으니까 티가 안 났는데 크면서 티가 나는 게 커졌을 것뿐일지도 모르지. 팔의 한쪽도 모양이 이상하게 뒤틀려 있는데 심지어는 다리까지 불편한 자식이라니. 키우기 싫었던 것도 나는 조금 이해가 가. 자식을 어찌 버렸을까 싶기도 하지만 형편이 좋지 못했으니 끝내 버리고 말아야 했을 그 선택이 사람 대 사람으로 이해는 간단 뜻이야. 친정 엄마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신체의 불편함을 덤덤하게 마주하셨습니다. 외가는 아주 가난했다고 해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형제들 중 막내였다고 합니다.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제 외할머니께서 노산으로 제 친정 어머니를 출산하셨던 것이죠.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차렸던 것 때문에 뱃속 아기에게 해가 되는 음식 섭취나 행동, 이런 것들을 임신 초기에 외할머니께서 많이 해버리신 탓에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추측도 있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노산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 또한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친정 어머니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정상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태어나지 못하셨다는 것과 그래서 끝내 집안에서 내쳐지고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이었겠죠. 친정 어머니는 어렸을 적에 이미 버림을 받으셔서 각종 고아원 시설을 전전하며 사셨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어린아이가 그런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배척하는 시선이나 놀림이 따라붙던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나요? 친정 어머니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옛날을 회상하시려고 했지만 거의 짐승처럼 취급을 받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지 짐작만으로도 슬퍼집니다. 그런가 하면 제 친정 아버지는 팔과 다리 모든 사지가 멀쩡하신 분이었고요. 친정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집안의 막내셨죠. 친가도 똑같이 가난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가 5남매 중에 막내이신데요. 그 5남매의 첫째와 셋째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어요. 돈을 벌어보겠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함께 일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함께 눈을 감았죠. 그리고 넷째는 노름판에 빠져서 없던 집안의 재산마저 모두 날려먹었고요. 이 녀석아, 너는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래? 네가 정녕 그 목숨이 끊어져야 정신 차릴 거냐? 너 같은 자식은 애초에 낯을 말았어야 했는데 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자식이 바로 너였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꼴을 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뭐라고요? 아버지, 제가 아무리 재산을 다 날려먹었기로써니 집안에 빚 좀 지게 만들었다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옛날 그 사고로 죽었어야 했던 자식이 저였어야 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진작에 망해진 집구석 제가 빚더미 좀 오르게 만든다고 한들 뭐가 더 그렇게 망할 구석이 있다고 길길이 날뛰십니까? 뭐야, 이놈 자식이. 결코 이놈은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이미 글러먹었어. 저딴 걸 세상에 내놓은 이 몸의 잘못이지. 어떻게 저딴 게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야. 저런 쓰레기 같은 놈. 나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련다. 나는 저놈을 알지도 못한다. 너무나도 분노와 실망이 극심했던 나머지 자식의 존재를 아예 부정해버리기로 한 부친의 모습 앞에서 넷째는 머리 꼭지가 돌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틀 뒤 또다시 노름판에 뛰어들었고 이번에는 제대로 한탕을 해서 양친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작정을 넷째는 하고 있었죠.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포부와는 다르게 넷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연이은 패배, 실패, 탕진이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더 이상 빌릴 구석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넷째는 부친을 원망하는 짧은 유서를 남긴 채 농약을 삼켰습니다.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거품을 물고 죽어간 자식의 마지막 처절한 모습, 그리고 원망 가득한 유서까지 그것을 본 부친이 괴로움에 울부짖었고 그 아픔은 회복되지 않은 채로 건강을 갉아먹어 갔습니다. 이듬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를 이기지 못한 채 부친은 영원한 안식을 찾아 눈을 감아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제 친정 아버지가 겪으신 부친상의 전말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친가에는 이렇듯 엄청난 비극이 줄줄이 벌어졌던 거예요. 집안의 둘째, 저에게 고모 되시는 분께서는 진작에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잠적을 하셨어요. 제 친정 아버지는 당신의 누나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19 나이였다고 하셨죠. 그 이후로는 머리카락 한 줄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고요. 그것은 제 친할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들이 귀에도 너무 귀한 때였지만 그럼에도 딱 하나 있는 딸내미라고 해서 예뻐해 주었건만 그녀는 매사에 고마워할 줄을 몰랐고 불평불만이나 해댔었지. 그러니 웬 호랑말코 같은 놈하고 눈이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더니 제발 정신 차리고 돈이나 벌고 착실하게 부모한테 효도나 좀 하라고 말을 해줬더니만 아니 글쎄 그 길로 그 호랑말코 같은 놈하고 야반도주를 할 게 뭐람.
나 원참 다시 생각해도 한참 정신이 나간 년이었어. 어쩜 그런 년을 딸내미랍시고 낳아서 예뻐해주고 키웠을까. 후회가 되네. 미치도록 후회가 돼. 그녀는 얼굴 곱빼기 하나 안 비추는 천하의 불효자식 년이야. 친할머니께서는 종종 당신의 유일한 딸에 대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희미하지만 친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분명히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크고 나서야 그 순간들을 되짚어 보면서 친할머니께서는 사실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진 당신의 유일한 딸이 너무 그립고 후회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나머지 일부러 그런 소리들을 하셨던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모를 보고 싶으신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던 것이죠. 친할머니께서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고 제가 국민학교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의식이 오락가락 하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죠. 친정 어머니가 그때 많이 우셨습니다. 어렸던 제 눈에도 친할머니께서는 딱히 당신의 며느리를 어여삐 여기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눈의 가시로 여기면 여기셨죠. 그랬건만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친정 어머니가 무척이나 많이 슬퍼하셔서 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딱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너그러움과 넉살과 시련에도 쉽게 굴하지 않는 악창머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난한 집안의 외로운 외동딸이었음에도 씩씩하게 자랐죠.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제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적이었어요. 원체 건강과는 거리가 먼 분이기는 했어도 일찍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친정 어머니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마 사나흘에 걸쳐서 하셨을 거예요. 어디가 아프거나 하는 소리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가 얼른 병원에 가려며 등을 떠미셨죠.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신 친정 어머니는 약을 타오셨는데 그것을 드시고 처음 하루 이틀은 괜찮아 하셨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다시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하셨죠. 걱정이 가득하셨던 친정 아버지는 시간을 내서 친정 어머니와 함께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의 상태가 대체 어떤 것인지 결과가 궁금했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큰 병원이라는 것은 대단하디 대단한 장소로 여겨졌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큰 병원을 다녀오신 친정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별거 아닌 듯 하구나. 내가 잡생각이 하도 많아서 그냥 머리가 아팠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도 걱정 안 해도 된다. 괜히 내가 우리 딸한테 걱정만 하도록 만들었네. 미안해서 어쩐담? 얼른 나아야지.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친정 어머니와 다르게 어째서 표정에 그늘이 엿보이는 것인지 친정 아버지의 얼굴이 품은 비밀이 더욱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일상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몇 달 뒤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셨던 거예요. 길에서 두통을 호소하시다가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와 제가 병원으로 향했을 때는 이미 가망이 없는 상태에 빠져 계셨죠. 친정 어머니는 뇌출혈 때문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 이전 몇 달 전에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기회가 있었어요. 의료진의 권유가 있었는데 가격이 매우 비쌌던 겁니다. 아유, 얼마라고요? 아유, 고작 검사 하나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간다니요. 아유, 말도 안 돼. 그래도 받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검사 받는 게 어떨까? 아유, 당신도 지금 그거 검사 하나에 얼마 하는지 들었잖아요. 세상에 그 돈이면 얼마치 생활비야.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요. 한 푼이라도 아쉬운데 아유 그냥 갈래요. 검사 따위 안 받으면 그만이죠. 당신 머리가 많이 아프다면서 아프다는 소리 꾹 삼키고 사는 당신인데
그런 당신이 아프다 소리를 할 정도면 얼마나 아픈 걸까 싶어서 난 암만 해도 걱정이 돼. 아유, 아프기는 한데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다가 갑자기 또 증상이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유, 조금만 더 지켜볼래요. 다짜고짜 이렇게 비싼 검사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렇지. 갑자기 큰 돈을 써야 한다니까 부담이 좀 되기는 하네. 그럼 오늘은 이만 집으로 가고 다음에 다시 와서 검사를 받든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 예, 아유, 그렇게 해요. 오늘 저녁에 모처럼 맛있는 반찬이나 하나 차려서 밥이나 맛있게 먹읍시다. 식구가 모여서 맛있게 먹는 밥, 그게 만병통치약이죠. 안 그래요? 그날 친정 부모님께서는 검사 비용 때문에 그냥 집으로 발길을 돌리셨던 겁니다. 만약 그때 친정 어머니가 검사를 받으셨다면 뇌에 일어난 문제를 알아차리실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돈이 아쉬워서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던 것이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태라는 것을 두 분은 심각하게 인지조차 못하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시는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행색이 남루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혹시 의사가 정밀 검사를 강력하게 권했을까? 우리 부모님이 가난한 형편의 분들이시니까 비용 때문에 정밀 검사를 마다할 게 뻔하니까 굳이 의사가 강력한 권유를 안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속이 문드러질 것 같았습니다. 큰 병원 근처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화려한 불빛도 잔뜩 눈앞을 어지럽혔어요.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 그 지저분하고 좁은 길이 가득한 동네와는 판이하게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도 완전히 상반됐죠.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와 동년배로 보이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빳빳한 외투를 걸치신 채 손에는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제 곁을 스쳐가셨습니다. 코끝에는 향기가 감돌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하고 향수로 마무리를 지은 뒤 외출을 하는 저 아주머니와 돈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끔찍한 두통을 꾹 참아 넘기기로 결정을 내리셨던 제 어머니의 운명이 왜 이렇게나 다른 건지 의아했습니다. 똑같이 사람인데,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인데 왜 출발선부터 이토록 달라야만 했던 것인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제 친정 어머니가 도대체 뭘 잘못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힘들게 태어나서 힘들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허무하게 남편과 딸에게 인사조차 못하신 채 떠나셔야 했던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들로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고 가슴에는 울분이 쌓여갔는데 애처가이셨던 친정아버지가 오죽하셨을까요? 친정아버지는 일상을 놓아버리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드셨어요. 시간을 돌려서 큰 병원으로 처음 가보았을 때로 갈 수만 있다면 친정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셨죠. 하지만 불가능하잖아요. 시간을 단 1초 전이라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친정 아버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가난과 불행을 다 안고 사는 집이지만 누구보다도 실상은 화목했던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싶었어요. 저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고요.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공부 쪽으로 전혀 머리를 타고나지 못하셨어요. 저에게 공부 머리 외에 뒷받침이 되는 그 어떤 요소도 없었고요. 제가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었고 몸매가 발군인 것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재능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집안에 특출난 거 하나도 없는 호라비 아래의 딸. 객관적으로 제가 어떤 존재인지 마주하게 되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죠. 고작 이런 제가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봤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주고 꾸민 뒤 외출을 해서 향수 냄새를 풍기며 걸어가는 아주머니 같은 사람들이 낳은 딸과 비교가 될까 싶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서글픈 죽음에도 태연자작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이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 줄까 싶었죠. 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리석고 비겁하게 제 있는 힘껏 한계를 다해서 코피를 흘려가며 공부를 해볼 작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해봤자 안 될 것이다 라는 제 안의 한계를 그때 정해버렸던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만 간신히 졸업한 게 다였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여자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변의 이상한 시선 따위 받지 않을 수 있었죠. 저를 받아주는 곳을 찾아서 일을 다녔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했으니까요. 친정 아버지는 이미 삶의 의지를 많이 포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런 친정 아버지를 다시 일으킬 힘이 없었죠. 저 스스로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제 그릇이 고작 그 정도였다는 뜻이겠죠. 좁은 집안에는 침묵과 한숨만이 언제나 감돌았고 저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자꾸만 떠올라서 일부러 밖에서 돌았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처가이셨던 친정 아버지의 슬픔, 허무 이런 것들을 제가 마주하는 것이 벅차기도 했고요. 일터에서 만난 인연들은 대개 저와 비슷한 수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던 거예요. 이 사회에서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 반대로 이 사회에 대해서 강한 염증을 느끼며 계층의 사다리를 원망의 눈길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대화만 나눠봐도 그걸 알 수 있었죠. 저는 어느 쪽이었는가 하면 무조건 후자였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든 건 이 사회라는 비약까지 어느새 제 안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였죠. 원망의 화살을 쏠 그 어떤 것이라도 필요했을지 모를 일이죠. 저는 이 사회를 원망하며 이런 일이나 할 수밖에 없는 제 처지를 비관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제 21살 때의 일이에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집에 들렀을 때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죠. 배가 너무 아프다, 이상하게. 너무 아프구나. 얼마 전에도 이런 감각을 느꼈는데 이 통증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무섭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비단 친정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안색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친정 아버지가 쓰실 생활비를 항상 집에다 놓고 간다는 것, 그것 하나로 저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제 스스로 이만하면 꽤 효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친정 아버지의 안색이 그렇게나 안 좋아져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전까지 특별히 알아차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효녀였겠나요?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제가 빠져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울면서 친정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런 소리를 계속 울면서 외쳤던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친정 아버지가 멍하게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만 봐도 너는 나보다 네 애미를 많이 닮았구나. 그래서 얼굴이 고운 거야.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서글프게 들렸던지 모릅니다. 이제 친정 어머니를 만나러 가시겠다는데 그런 뜻 같아서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병원을 늦게 찾아도 너무 늦게 찾아버린 탓에 친정 아버지는 단 며칠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죽을까? 그냥 지금 죽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죽는 게 최고의 선택일 듯 싶었죠. 그런 제 눈에 친정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신 짧은 유서가 보였던 겁니다. 좁은 집안에서 그간 친정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지내셨을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에 숨이 쉬어지질 않아서 힘들게 친정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와중이었어요. 아버지, 혹시 죽음을 예감하셨던 건가요? 어째서 이런 걸 미리 써두셨어요? 돌아가시기 대략 3주 전에 친정 아버지는 저를 향해 짧은 유서를 써두셨습니다. 그 내용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당부였어요. 저를 향해 포기하지 말고 삶을 살아나가라고 친정 아버지가 그런 뜻을 남기셨던 겁니다. 그것을 보자 저는 차마 죽을 수가 없어졌어요. 가뜩이나 불효를 잔뜩 저지른 자식이었는데 목숨을 끊고 최고의 불효까지 더할 수는 없었죠. 그날 저는 친정 아버지의 유서를 가슴에 품은 채로 가위를 가져와 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가슴 아래까지 내려왔던 머리카락을 어깨에 닿지 않도록 싹둑싹둑 잘라버렸죠. 그리고 거울 속에 저에게 선언했습니다. 지난 날은 모두 잊자. 너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악착같이 살아보자. 이 빌어먹게 불공평한 세상.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불행이 닥쳐오면 닥쳐오는 대로 몸을 맡기고 그냥 살아보는 거야. 앞으로 어떤 시련을 겪든 나는 결코 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마음가짐을 고쳐 먹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 제가 원래 대범한 성정의 아이였다는 것을 떠올려냈고요. 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멋지게 살아보자 했죠. 비록 두 분 다 돌아가셨으나 하늘나라에서 친정 부모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늘 하려고 노력했고요. 두 분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 저의 싹싹함에 반해서 먼저 구애를 해오는 남자가 생겨났습니다. 저에게 되도 않는 수작질을 부리는 놈들은 그 이전에도 몇 있었지만 전부 다 내키지 않았는데 이 남자는 왠지 달랐어요. 눈빛이 똘망똘망했거든요. 그저 그런 놈들이 풍겨대는 기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그 남자와 만나보기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남자는 원래 꽤 잘 살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어떤 잘못된 사건을 맞닥뜨리는 바람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었더라고요. 지금은 편찮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그 남자가 저는 왠지 싫지가 않았어요. 싫기는커녕 더욱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따지고 재고 이러지 않고 그냥 결혼해버렸습니다. 제가 부모, 형제 아무도 없는 외로운 신세라는 것을 남편은 동정하지 않았거든요. 함부로 상대를 동정하지 않고 담담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남편이 저는 좋았습니다. 남편은 씩씩하고 기운이 넘치는 저의 모습을 무척이나 좋아했죠. 시어머니는 좋으신 분이었어요. 다만 과거에 유복하게 잘 살았던 시절만을 자꾸만 회상하고 곱씹으시면서 도저히 지금 현재를 옳게 살아나가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항상 옛날 얘기만 하셨어요.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제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이전보다 조금 더 활기찬 모습을 보이셨던 듯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더욱 복덩이라고 여겼답니다. 아들이 4살 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이 일상을 시작했고요. 남편이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직장에서 힘들게 시간을 보내며 가장의 노릇을 해냈습니다. 저는 남의 장사를 도와주는 일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가게에 보탰고요. 제가 일을 하러 나가 있는 동안에는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셨죠. 제법 괜찮은 시절이었다고 저는 그때를 돌아보며 평가합니다. 저라는 사람, 제 인생의 진정한 이막이 그때 펼쳐졌었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면서도 피곤한 줄을 몰랐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을 통해 배웠던 그 쓴맛 말입니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끔찍한 법칙이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마구잡이로 흔들었어요. 모처럼 시어머니와 남편이 단 둘이서 외출을 했던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괜찮으셨는데 또다시 기력이 떨어지시더니
자꾸만 옛날 얘기만 하시고 과거를 곱씹으시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부질없다고 하시고 그러시는 통에 저희 부부가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바람을 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러 떠났던 모자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무자비한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그때 나이가 고작 9살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핑 돌았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그러나 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존재하게 한 생명이 제 곁에 있었어요. 저만 믿고서 살아가는 제가 아니면 아무 의지할 데 하나 없는 제 아이를 위해 저는 정신을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거울 속의 저를 보며 굳세게 마음을 먹었죠.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고통을 참기 위해 이를 악물다가 이가 다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셨던 분인가를 떠올리며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줄 참이었어요. 열심히 식당 일을 다녔죠. 쉬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모든 집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부탁을 해서 제 아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 늦은 저녁 때까지 머물 곳이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제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두뇌가 뛰어나다는 것을 안 것은 3년이 지난 뒤였죠. 똑똑하다고 진작 생각은 했지만 설마 공부에 그렇게 재능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너무 기뻤고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냥 기쁠 수만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뛰어난 공부 재능에 비해 뒷받침되는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가늠할수록 저는 아들에게 미안해졌어요. 나도 학원 다니고 싶은데, 그러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나 학원 보내주면 안 돼요? 학원? 그래, 네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하긴 했었지. 아직은 학원 같은 거 안 다녀도 될 것 같아서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엄마 착각이었나 보다. 그리고 요새는 학원이라는 거 아이들이 전부 다니는 추세라면서 우리 아들만 뒤처지게 둘 순 없지. 다니고 싶은 학원 다니게 해줄게. 어딘지 알려주면 엄마가 바로 등록해줄게. 다니고 싶은 학원 두 군데 있어요. 제 학년 애들 말고 형 누나들이 다니는 학원인데 거기에 가고 싶어요. 자기 학년의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아들은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들어주었죠. 저는 학창 시절에 바보 같은 무력감에 빠져서 공부를 열심히 해볼 작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와는 달리 제 아들은 머리도 좋고 의욕도 넘쳤어요. 이런 자식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저는 엄마 자격도 없다고 여겼죠. 아들을 위해 모든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남의 장사를 도와주기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시기에 제 장사를 할 기회가 찾아오자 그걸 망설임 없이 붙잡았습니다. 거나한 장사는 아니었고 일전에 함께 식당 일을 하였던 분들을 통해서 생선을 팔게 됐어요. 그분이 길을 뚫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힘든 일이 될 걸 알았지만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선 장사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굳이 아들에게 바로 알리진 않았지만 냄새 때문에 곧 들키고 말았어요. 엄마한테 항상 생선 비린내가 나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냄새가 또 나니 미안해. 엄마가 옷 바로 갈아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심히 닦는데도 냄새가 워낙 진해서 다 지워지질 않나 보다. 그래도 엄마가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돈 훨씬 많이 더 벌었어. 우리 귀한 아들내미 용돈 줘야겠다. 용돈을 쥐어주며 비린내가 난다고 투덜대면서도 좋아서 입이 해벌쭉해지는 아들이 참 귀여웠습니다. 그런 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니 공부 때문에 여념이 없어서 저를 봐도 피곤하다면서 대화도 안 하려고 들고 예민하게 굴기나 하고 전에 없이 반찬 타령을 하지를 않나. 웬 문제집은 또 왜 그렇게 살 게 많다고 하는 건지 섭섭하고 벅차기도 했지만 저는 엄마였으니까요.
무너질 수가 없죠. 아들은 누구보다 최고로 공부의 성과를 내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이렇게 잘난 아들을 두었는데 제가 한 몸 바쳐서 생선 대가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죠. 힘들고 고될 때가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밝은 미래만 떠올리면 온갖 피로가 씻겨 내려갔죠. 생선을 팔던 그 시장에서 맺은 인연들도 꽤 많았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인연은 시장의 어느 백반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저보다 2살 아래였는데 얼굴이 앳된 인상이라서 5살은 더 어려 보였답니다. 사업하는 남자하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죠. 사모님 소리나 들어볼까 했었어요. 그런지 사모님은 개뿔려. 제가 헛된 꿈을 꾼 거였어요. 결혼하고 딱 10년 만에 그놈의 사업이라는 게 싹 다 망해서 먼지 날리게 될 줄 제가 예상이나 했겠나요? 저도 참 억울합니다. 그런 게 인생 아니겠니? 생각대로 바람대로 흘러가는 게 못 하나 없더라. 그래서 더러운데 불공평하기까지 한 것이 이 망할 놈의 세상이지. 제가요, 진짜 언니 아니면 제 얘기할 것도 없고 속이 답답했을 거예요. 언니 덕분에 그나마 가끔 숨통 한 번씩 트이면서 사네요. 특히 요새는 왜 이렇게 삭신이 다 쑤시는지. 언니는 하나 있는 아들이 그렇게나 머리 좋다면서요? 그 생각만 하면 힘들 것도 다 있겠네. 당연하지. 우리 아들만 떠올리면 생선 비린내도 향수 같아져. 아유, 근데 너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따라 힘들다는 소리 자주 하는 거 알아? 아니, 지난번에는 뼈마디가 다 아프다고 하질 않나. 어지러워서 뚝배기 나르다가 넘어질 뻔했다고 하질 않나. 아이, 그러고 보니까 너 살이 왜 이렇게 빠졌니? 뭔가 이상한데? 이상하긴 뭐가요? 살이 빠지니까 온 맵시가 산다나 뭐라나 하면서 애들 아빠라는 놈은 그딴 소리나 하는걸요?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예사일이 아니다. 사실 내가 저번에도 너한테 병원 좀 가보라고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었는데 너 병원 좀 가라. 어? 내일 당장 가. 언닌, 아니 제가 병원 갈 시간이 어딨어요. 아니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가 이거사. 미련하게 굴지 말고. 식당 일을 하던 그 동생은 언제부터인가 안색이 안 좋아 보이고 피곤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해봤다고 하던 그 동생의 등을 제가 후려치고 떠밀었습니다. 제발 병원에 가라고 사정을 했죠. 그랬더니 며칠 후 드디어 병원을 다녀왔다고 했어요. 동네 병원에 가봐도 별 소용이 없길래 언니가 큰 병원 가라고 자꾸 그랬던 게 마음에 걸려서 이번에 다녀왔어요. 아유, 근데 검사를 하잖아 뭐라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하기로 했어? 검사 날짜는 잡은 거야? 아유, 아니요. 언니 병원 놈들 아주 순 날강도들이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검사하는 것뿐인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던데요. 아유, 저는 그런 돌 낼 돈 없어요. 야, 너는 네가 지금 아픈 것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돈 없다고 할 거야? 어? 아유, 언니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화가 안 나게 생겼니? 너, 내가 우리 부모님 얘기 자세하게 안 해줬었구나. 지금 해줄 테니까 귓구멍 파고 잘 들어. 저는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의 얘기를 그 동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동생의 입이 경악으로 점점 벌어졌죠. 그런데 사람이 참 아니랍니다. 그걸 듣고도 검사를 받을까 말까 그걸 망설이더라고요. 며칠 뒤 그 동생은 식당에서 잘렸어요. 비실비실해서 일을 못한다는 이유였죠. 몰골이 정말이지 일을 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동생에게 50만 원을 건넸어요. 아유, 못 봐주겠네. 이거사, 내일 당장 일자리를 찾을 생각일랑 하지 말고 이거 들고 병원 가라. 욕이 나겠어. 언니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돈을 주세요. 아예 안 그러셔도 돼요. 시끄러. 이러는 게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너. 이 돈 다른 데 쓰면 가만히 안 둔다. 병원 가는 데 쓰고 맛있는 거 사 먹는 데 쓰고 그렇게 해. 너를 위해서 써. 네 자식 새끼들 위해서 쓰지 말고
온전히 너를 위해서 써보라는 말이야. 사실 그건 제 자신에게 외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아들만 바라보며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이 이제 많이 쌓여 있었어요. 제 안에 깊숙한 곳에 숨겨진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은 그런 말이었죠. 그걸 저는 그 동생에게 해주면서 대리 만족을 느꼈었네요. 그 동생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5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슴에 묻은 채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 달 뒤든 몇 달 뒤든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죠. 맛있는 거 들고서요. 저는 오냐라고 대답한 게 다였습니다. 그렇듯 지난 일화를 공유한 인연이었지만 사는 게 바빠서 잊고 지냈어요. 바로 얼마 뒤에 제 아들이 무려 의대에 합격을 해냈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올린 날이었습니다. 무심하게만 여겨졌던 하늘이 드디어 저에게 뭐 하나라도 좋은 걸 내려주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고 감동이었죠. 그런데 의대에 진학한 아들은 막상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잠시 방황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묵묵히 아들을 뒤에서 받쳐주면서 생선 비린내를 여전히 온몸에 묻히고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며 돈을 버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결국 의사의 길을 걷기로 완전히 결심을 내버렸을 때도 뒷바라지를 착실하게 이어줄 수 있었죠. 필요하다는 건 무엇이든 사주었고 다 들어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못해줄 게 없다는 저의 결심은 무너진 적이 없었네요. 의사라는 목표를 이뤄낸 아들은 결혼부터 일찍 하고 싶다고 해서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야? 아니, 그런데도 엄마한테 여태 한 번을 소개를 안 시켜줬어. 이 말씀 언제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엄마, 제가 만나는 여자가 많이 부잣집 딸이에요. 저희 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격에 맞는 의사 사위로서 역할을 다 해낼 생각이에요. 아유, 그러니 역시 우리 아들 최고다. 역시 멋져. 그런데 제가 그리고 있는 그 성공에 엄마는 없어요. 엄마는 그 그림에 어울리지 않아요. 결혼식만 끝나고 나면 저는 저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엄마는 엄마만의 인생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는 상관없는 엄마만의 인생 말이에요.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그럴싸하게 말은 하지만 결국 나 안 보고 살겠다는 뭐 그런 소리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만 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제 가슴을 치며 외쳐댔으나 아들은 못 본 척,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무심한 반응을 보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세월 뭘 위해서 달려왔나 싶었네요. 저는 또다시 거울 속의 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자식 뒷바라지를 했어? 아니잖아. 네가 낳은 네 새끼잖아. 낳았으니까 책임진 거야. 책임 다했으면 이젠 그만인 거지. 슬프고 분하고 정말 미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무너지지는 말자. 저는 울분을 억지로 삼켜냈고 얼마 뒤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최대한 말끔하게 차려입은 저를 아들이 약간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었죠. 하긴 아들의 눈에는 제가 언제나 후줄근한 모습의 엄마였을 겁니다. 하도 잘 살아서 강남에 집이 두 채나 있다는 예비사돈 내외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죠. 제 아들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가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더군요. 모친보다는 부친 쪽을 더 닮은 듯 했고요. 예비 며느리의 남동생 쪽이 모친을 닮았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머, 나 어떡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나 진짜 미치겠다. 이거 어쩌면 좋아. 갑자기 예비 안사돈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을 막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몰랐죠. 그런데 예비 안사돈이 아예 크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제 쪽으로 오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저한테 오는 건가 싶었는데 맞았습니다. 제 앞에 멈춰선 예비 안사도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유,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언니, 나 모르겠어요? 나예요, 나 미숙이. 미숙이? 미, 미숙이? 아유, 설마 그 백반집 그 미숙이? 맞아요, 언니. 내가 그 미숙이에요. 비실비실해서 백반 한 상 나르다가 꼬꾸라지더니 결국은 식당에서 잘렸던 바로 그 미숙이요. 언니, 세상에나 언니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다니 상상도 못했네요. 이럴 수가. 강남 부자라는 예비 안사돈이 제가 예전에 알고 지냈던 시장의 그 동생이었던 겁니다. 제가 경악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다 경악에 빠져 있었죠. 그 동생 미숙이는 엉엉 울면서 정신없이 지난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미숙이의 정체에 이어서 또 한 번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미숙이한테 병원을 가라고 돈까지 쥐어줬었는데 그 바람에 미숙이가 결심을 굳혀서 큰 병원에 검사를 받아봤던 겁니다. 검사 결과 큰 병이었어요. 그때 시기를 놓쳤으면 미숙이는 그냥 죽는 거였습니다. 미숙이는 당장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요. 길고 긴 투병 생활을 겪었습니다. 미숙이의 남편은 그 일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려서 사활을 건 사업을 새로 시작해 성공을 해냈던 거예요. 미숙이는 병을 물리쳐냈지만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었고 요양을 잘 해야만 했죠. 그래서 자기 남편이 사업차 미국으로 건너갈 때 같이 갔고 공기 좋은 그곳의 조용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미숙이의 남편, 자식들은 한국을 오갔고 특히 자식들은 계속 한국에 거의 붙어 있었는데요. 미숙이만은 계속 미국에서 지냈대요. 아예 한국에 들어온 것은 1년 전이었고요. 그리고 딱 1년 전에 저는 생선 장사를 접었습니다. 그곳 시장이 쇠퇴하면서 장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미숙이는 저를 만나기 위해 뒤늦게 시장을 찾았지만 저는 없었죠. 그렇게 엇갈렸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언니를 찾으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볼 줄 몰랐어요. 언니 저는 언니 덕분에 목숨 건졌어요. 그때 정말 언니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애들 아빠도 사업 같은 거 다시 못했을 거고요. 언니가 은인이에요. 언니가 우리 집안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다시 만나게 됐나 봐요. 운명이니까요. 미숙이가 엉엉 울면서 저에게 안겨들었고 저는 미숙이를 꽉 안아주면서 저 역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울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눈을 감았던 그날 이후 악바리 정신으로만 아들을 위해 모든 걸 견디고 살아오기에만 급급했어요. 실로 오랜만에 실컷 울었습니다. 상현회장은 저와 미숙이의 재회장으로 바뀌어 있었죠. 아들은 내내 얼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파한 후에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이때가 처음이었죠.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네가 생각이 짧기는 너처럼 똑똑한 녀석이 생각이 짧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죄다 바보게. 너는 생각이 짧은 게 아니야.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한 것뿐이지. 네가 공부만 하느라 다른 걸 볼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자랐더구나. 이 또한 내 탓이지. 너를 잘 못 키운 내 탓.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되고 말더군요. 제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섭섭해하고 원망을 한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원하는 결혼을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모든 것을 다해서 키워낸 아들의 앞길을 저는 차마 막을 수가 없는 엄마였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그 집안의 사위로 들어가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참 좋아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포기라는 선택지는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제 앞에서 무릎을 털썩 꿇었던 겁니다. 저는 미숙이에게 제 아들이 어떤 폐륜적인 행동을 보였던지를 밝힐 수가 없었네요. 그저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고 잘 살기를 바랐을 뿐이었죠. 몇 달이 흐르고 성대한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옛 인연과 사돈을 맺게 됐죠. 미숙이가 얼마나 싱글벙글이었는지 몰라요. 하객들 모두 오죽하면 제 아들 며느리보다 미숙이를 그날 다 주목했을 정도입니다. 결혼식장에서 그렇게나 행복해 보이는 새 신부의 어머니란 드문 모습이니 말입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건 제 쪽이었어요. 화려한 예식장, 그곳에 선 멋진 새신랑이 된 제 아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지난 모든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로 아들과 며느리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는 그 말을 지키면서 저에게 언제나 안부 인사를 먼저 전하는 착실한 자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아들과 야무진 며느리, 저와 너무나도 사이좋게 지내는 사돈인 미숙이까지 아주 평탄한 일상이고 생선을 하루 종일 팔던 나날이 이제는 종종 흐릿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가끔은 제 아들을 향해서 이런 의심이 들고는 해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던 엄마를 등지려고 했던 그 이기적인 녀석이었는데 과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진 게 맞을까? 아들은 여전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애달프게 생각하며 위하는 존재예요. 제 마음이니까 제가 잘 알죠. 하지만 아들의 마음 속을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가끔은 아픈 의심이 들고는 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제 친정 부모님과 남편, 시어머니께서는 왠지 답을 알고 계실 듯 한데요. 그곳에서 제 아들을 어찌 보시고들 계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아내가 종종 집에서 톡톡 사연을 라디오처럼 틀어놨는데 저도 함께 듣다 보니 애청자가 됐네요. 저와 아내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한 명 있는데요. 딸의 나이가 올해로 25이 되었는데 얼마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아예 안 한다거나 30대 중후반이 되어서 늦가기 결혼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 딸은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편에 속하는 것 같네요. 자식 같은 부모 마음이 모두 똑같겠지만 저희 부부도 딸이 결혼하고 당연히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랬는데요. 딸이 강남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서 일주일 만에 울고 불며 도저히 남편과 못 살겠다며 친정집으로 찾아왔네요. 시댁에서 괴상망측한 일을 당하고 친정집으로 도망올 것인데 이혼을 시켜야 할지 고민이 되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동네 빵집을 운영한 지 올해로 2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살이 어린데 아직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은행 빚이 하나 없이 노후 생활까지 모두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그동안 부잣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세 식구가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딸이 벼랑간 결혼을 하겠다며 7살 많은 사위를 데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던 것 같네요. 저희 딸은 결혼하기 전에 헤어 디자이너 일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곧잘 공부를 잘 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워낙 뷰티에 관심이 많고 나중에 미용 쪽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전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딸에게 학원이니 과외니 사교육비로 투자한 비용이 많긴 했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딸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도움을 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년제 대학교를 충분히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교 입학을 지지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이 확고했고 실제로도 어린 나이에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었다는데요. 대학 졸업 후 청담동에 있는 헤어샵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연예인도 다니는 헤어샵이라 꽤 명성도 있고
딸의 실력을 인정해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딸이 그곳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어떤 남자 손님이 좋다고 고백을 하고 계속해서 헤어샵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예전에 어떤 남자 손님이 저한테 예쁘다고 다짜고짜 전화번호 물어봤다고 했었잖아요? 그 손님이 오늘 헤어샵에 제 이름 앞으로 장미꽃 100송이를 보낸 거 있죠? 자꾸 찝쩍대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거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딸은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키도 크고 늘씬하니 예쁘게 생긴 얼굴이라 어려서부터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헤어샵에 취업을 하고 나서도 남자 손님들이 저희 딸한테 찝쩍대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정 그 남자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정중하게 얘기해보는 건 어떻겠니? 헤어샵에 피해를 줄까봐 그 남자한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거절하는 편이 아빠는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안 그래도 그 남자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다시는 헤어샵에 선물 같은 거 보내지 말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그 남자한테 싫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한 상태긴 한데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계속 저를 보러 헤어샵으로 오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얘기해야겠어요. 저는 그렇게 딸아이가 그 남자한테 고백을 거절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돌연 그 남자와 사귀게 됐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딸아이가 남자한테 고백은 많이 받아봤어도 실제로 사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축하해줘야겠네. 아니, 그런데 지난달에 그 남자가 나이도 많고 허세 부리는 것 같아서 별로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 남자와 갑자기 사귄다고 하니까 아빠가 괜스레 걱정되네. 제가 한 달 전에 단호하게 거절했는데도 한 달 동안 죽어라 쫓아다니더라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저도 그 남자의 진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계속 지켜볼수록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서 부담 갖지 않고 사귀어보기로 했어요.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니 축하할 일이지만 그동안 남자를 사귀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사귀자고 대시하는데도 넘어가지 않았던 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대단한 남자길래 교제까지 하게 됐는지 무척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 남자 저보다 7살 많아요. 나이 차이가 나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속이 정말 깊더라고요.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알아가는 중이고요. 연애 상담할 게 있으면 아빠한테 먼저 말씀드릴게요. 딸이 7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려고 들 텐데 딸한테 첫 교제 상대가 7살 많은 남자라 부담스럽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딸이 저한테 평상시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결혼은 아빠처럼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자와 30살 넘어서 늦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7살이나 많긴 했지만 결혼까지 하지는 않고 연애만 할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를 만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딸아이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며 선포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알콩달콩 잘 만나는 것 같길래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결혼 얘기를 갑자기 꺼내니 깜짝 놀랐습니다. 미소야, 남자친구랑 만난 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결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거야?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딸아이가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제 걱정과는 다르게 저희 딸은 결혼을 한다는 것에 한껏 기대에 부푼 사람처럼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사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인 것도 같고, 비록 제가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이 사람 놓치면 다른 좋은 남자 못 만날 것 같아서 내린 결심이니까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를 믿어주세요. 딸은 결혼에 확신이 찬 사람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저와 같이 결혼이 이르다고 판단했는지 딸 아이를 만류하더라고요.
미소야, 결혼은 현실인데 엄마가 봤을 때는 네가 너무 결혼에 대한 환상에 부풀어 있는 것 같다. 이 세상에 그 남자만한 사람이 없겠다 싶겠지만 세상에 남자들은 많고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1년도 안 만나본 남자친구한테 무슨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생각해보니 그 남자애가 우리 집에 이것저것 값비싼 선물 보낼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다 너랑 결혼하려고 수작 부렸던 거였네. 아내가 말한 대로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특별한 날도 아닌데 저희 부부한테 몸보신하라고 한우 소고기 세트라든지 홍삼 세트 등 값비싼 선물들을 보내왔었어요. 속으로 그 남자친구와 저희 딸이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런 선물 받아도 되는 건지 의심스럽긴 했지만 속내막을 들어보니 계획이 다 있었더라고요. 엄마, 수작이라뇨. 그건 정말 남자친구가 아빠랑 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몸보신하라고 선물을 보낸 거예요. 괜히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성인인데 제가 현실하고 이상을 구분 못할까 봐요. 정말 혼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딸이 연이어 하는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이 이미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 뵈었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는데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지난주에 한번 만나 뵀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전문대를 졸업하다 보니까 남자친구도 그렇고 친척분들까지 모두 학벌이 좋은데 저를 내세우기가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 다니면서 4년제의 야간대학교를 다니려고 하는데 학비는 제가 그동안 모아뒀던 돈이랑 월급으로 메꿀 예정이니까 아빠 엄마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딸이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문대학교에 입학했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남자친구네 부모님이라는 사람들이 면전에 대놓고 부끄럽다고 말을 했다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학벌과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당당했던 아이였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 같이 안쓰럽더라고요. 미소야,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남자친구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대학교에 다시 진학을 하겠다고 하니 아빠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희 집이 못 사는 편도 아니고 제가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전문대를 졸업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벌이 중요한 나라에서 전문대까지만 나온 게 후회되기도 하더라고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제가 필요해서 좀 더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딸의 말을 듣고 나니 더 기분이 언짢았어요. 남자친구네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희 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건지 화가 나더라고요. 딸은 계속해서 본인이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거라고 애둘러서 말하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자친구네 부모님께 떠밀려서 하는 것 같아 여전히 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미소야, 네가 스스로 필요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거면 엄만 대학교 진학하는 거 찬성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친구네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딸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 결혼 얘기는 잠시 미뤄두는 걸로 하고 좀 더 그 남자친구랑 결혼해도 괜찮은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결혼은 일단 보류하자며 딸을 달랬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은 건지 그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고 싶었던 건지 딸도 일단 알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안은 딸의 결혼 문제로 인해 분위기도 삭막해지고 서로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퇴근해서 씻지도 않고 방문을 닫고 한참 동안 나오질 않더라고요. 무언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인상을 쓰더니 짧은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길래 걱정이 돼서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지 언성이 높아져 방문 너머로 통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오빠랑 결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오빠네 부모님께서 전문대 나온 내가 부끄럽다고 하셔서 야간대학교에 진학하려고 원서도 제출했는데
나한테 도대체 무슨 할 말이 하고 싶어서 계속 말을 빙빙 돌리는 건데, 남자답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 네가 속상할까 봐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이 서울대, 연대, 고려대 아니면 다들 해외 유명 대학교 출신들이라서 네가 야간 대학교에 간다고 해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할 거야. 엄마도 이왕 대학교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은 거 질 떨어지는 야간대 말고 제대로 된 대학교에 입학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엄마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나랑 결혼하려면 애 좀 써줘. 딸아이는 남자친구의 얘기를 듣고 속상했는지 울기 시작했고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어차피 다들 대학교 때 배운 거랑 무관한 일들 하면서 학벌이 뭐가 그리 중요해? 지금 내 나이에 어떻게 다시 수능을 봐서 대학교에 입학하라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헤어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진학하라고?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해. 딸은 그렇게 똑부러지게 남자친구에게 자기 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많이 속상했는지 또다시 전화를 끊고 혼자서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노크를 하고 딸의 방에 들어갔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딸아이가 저를 껴안고 그 순간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미소야, 속상한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다 털어놔. 계속 혼자서 소갈이 앓고 있으면 병 난다. 남자친구와 대학교 진학 문제로 싸운 거니? 그쪽에서 야간 대학교도 탐탁치 않다고 얘기해서 네가 이렇게 속상해서 울고 있는 거야? 딸은 제 말에 눈물을 훔치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이 쉽지 않네요, 아빠. 우리 둘만 좋으면 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리 난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 지금 상황에서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에서 야간 대학교에 진학한다고 한 거였는데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그마저도 마음에 드시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왕 마음먹은 거 제 소신대로 야간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해요. 좀 더 제대로 공부해서 저만의 헤어샵을 차리고 싶어요. 사실 남자친구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대학교 진학을 고집하는 거라면 뜯어 말리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본인 사업체를 꾸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니 딸의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마음을 변경했습니다. 그래, 네 소신대로 야간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거라면 아빠도 지지해 줄게. 대신 학비는 아빠랑 엄마가 내줄 테니까 마음껏 공부해. 지금까지 피땀 흘려 모아둔 돈을 한순간에 학비로 다 써버릴 수는 없지. 네가 모은 돈으로 공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학비만큼은 아빠가 내줄 테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딸은 저에게 본인이 믿고 지지해줘서 고맙다며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계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왕 마음먹은 거 야간 대학교에 잘 진학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는 게 부모로서의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대학교 진학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딸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긴 녀석일지 궁금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함께 여행까지 가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바로 여행을 가려고 하니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할 것만 같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눈치를 살살 보면서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자고 어렵게 얘기를 꺼낸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거절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미소야, 아무래도 처음 남자친구를 만나는 자리인데 다 같이 여행 가는 건 많이 어색하지 않을까? 여행 가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아빠가 요즘 한창 빵집이 바쁠 때라서 여행 가는 게 부담스럽네. 그러지 말고 여행 대신 우리 집에 정식으로 남자친구가 인사를 오는 건 어떨까? 아빠, 여행 준비하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남자친구가 숙소 예약부터 먹을 것까지 모두 다 준비한다고 했어요. 저희 가족은 몸만 가면 되는 거니까 편하게 쉬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가족 여행 다녀온 것도 한참 된 것 같은데
기회 됐을 때 다녀오면 안 될까요? 엄마한텐 미리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아내한테 미리 얘기를 해놓았는지 아내도 제 눈치를 보더니 딸의 말에 힘을 보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을 속상하게 만든 남자친구를 함께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내가 딸의 편에 서서 저를 설득하니 우습더라고요. 여보, 미소 말대로 우리 가족여행 다녀온 지도 꽤 오래됐는데 이참에 한번 다녀옵시다. 당신도 미소 남자친구 한번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함께 여행을 가면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들을 관찰할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요즘 재밌는 일 하나 없이 일하고 집안일만 죽어라 했더니 콧바람 쐬고 싶기도 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딸이 결혼한다고 선포한 이후로 한동안 가족 간의 대화도 줄어들었고 각자 일에 열중하느라 여유가 없긴 했었더라고요. 딸도 아내도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저 혼자 똥꼬집을 부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가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가평에 개인 별장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속으로는 가평에 펜션도 많은데 아무데나 예약을 할 것이지 괜히 딸의 남자친구가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아서 별로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남자친구와 따로 만나서 이동한다고 하길래 저희 부부는 별도로 이동을 해서 먼저 그 여행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주소를 찍고 갔는데 별장이 얼마나 큰지 멀리서부터 잘 보여서 찾아가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늦게 도착한다고 해서 미리 별장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길래 들어갔더니 내부는 더욱 삐까번쩍하더군요. 2층 구조였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금태로 둘러놨고 누가 봐도 부잣집 별장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좋은 별장은 처음 와본다면서 옆에서 신나 있었는데 저는 괜히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조금 후에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별장에 도착했고 남자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을지 궁금했었는데 겉모습은 키도 훤칠하니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한 게 멀쩡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환심을 사려고 했는지 선물을 한 보따리 들고 왔는데 저에게는 명품 지갑, 아내에게는 명품 가방을 준비했더라고요. 의리의리한 별장으로 여행을 온 것도 부담스러운데 명품 선물까지 받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긴 하지만 우리 미소가 만나는 남자친구라고 하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말 놓을게. 이렇게 여행 준비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값비싼 명품 선물까지는 못 받을 것 같네. 그대로 돌려줄 테니 자네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게. 사실 아내는 명품 가방이 마음에 들었는지 품 안에 계속 껴안고 있었어요. 제가 단호하게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자 다시 내려놓더라고요. 아버님, 이건 제 마음의 선물이니 그냥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값비싸지도 않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명품 지갑이니 가방이니 넘쳐나셔서 제가 따로 선물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미소와 교제를 허락해주시고 이렇게 여행을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준비한 선물이에요. 딸의 남자친구는 겉모습부터 말하는 목소리까지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남자답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좋아 보이긴 했지만 허세가 가득한 것 같아 썩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계속 살펴보니 돈 많은 집안에서 운 좋게 태어나 고생 하나 하지 않고 자란 게 눈에 선해 보였습니다. 저희 딸과는 다른 집안 환경에서 자라난 이 청년을 사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봤는데 잘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언제 우리 미소와의 교제를 허락한 적이 있었나? 둘이 만나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나와 아내에게 통보하더만. 오늘 여행도 이미 다 계획해놓고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애가 얘기하길래 마지못해 쫓아온 거네. 그러니까요. 아버님께서 많이 바쁘시다고 전달받았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 곳까지 오시느라 많이 시장하시지 않으세요? 밖에 출장 뷔페 불러서 세팅해 놨으니까 나가서 같이 식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체로 몇십 명이 놀러 온 것도 아닌데 고작 4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장 뷔페를 불렀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요리사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고기를 굽고 있었죠.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TV에서 보면 부잣집 사람들이 요리사를 고용해서 음식을 해 먹던데 딱 그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별장 옆에 주차되어 있는 딸의 남자친구의 차를 우연히 봤는데 1억이 훌쩍 넘는 외제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이런저런 모습을 살펴보며 딸이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남자친구가 정말 부잣집 아들 녀석이 틀림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도 좀 있다 밖으로 나왔는데 출장 뷔페를 보더니 감탄을 하더라고요. 아유, 가족여행을 오는데 뭘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아유, 우리 딸이 정말 좋기는 한가 보네. 부모님 오신다고 선물에 출장 뷔페까지 준비한 거 보면, 아이, 그나저나 우리 딸한테 남자친구 직업이 뭔지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아, 저는 구급 공무원입니다. 지금은 민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에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일하기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미소한테 결혼하자고 얘기한 건 제가 구급 공무원에 합격하고 나서고요. 이제 제대로 된 직장 가졌으니 미소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공무원 좋은 건 잘 알고 계시죠? 딸의 남자친구가 구급 공무원이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우리 딸보다 7살이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공무원 시합에 합격했다면 그동안 백수였다는 것인지 결혼을 하려면 모아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인지 갑자기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작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안 했었나? 결혼을 하려면 결혼 자금이 있어야 할 텐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걸세. 제 물음에 마치 우습다는 듯이 옅은 미소를 보이며 딸의 남자친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아버지 사업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결혼 자금은 넘칠 만큼 많습니다. 사실 미소는 저와 결혼하게 되면 몸만 오면 돼요. 요즘에는 세대가 바뀌어서 결혼할 때 남녀가 반반 해온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좋은 조건 아닌가요? 그 얘기를 듣고 아내는 경제적으로 딸이 결혼하고 고생할 일이 없겠다고 생각했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모님 돈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것 같아서 여전히 못마땅하게 보였죠. 그리고 구급 공무원 월급이 쥐꼬리만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본인이 번 돈으로는 결혼 자금을 감당하지 못할 거면서 허세 가득한 모습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막상 여행을 가서는 별다른 이벤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친구 녀석이 돈을 뿌리는 바람에 저희 딸과 아내는 만족스러운 여행을 즐겼던 것 같고 저는 혼자서 마음이 내내 불편했던 것 같네요. 가장으로서 괜한 자존심을 부린 거일 수도 있지만 여행 내내 검소하지 못한 딸의 남자친구가 제 눈에는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을 다녀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남자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처음에 전화가 온 것을 보고 의아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여자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불편할 텐데 직접 전화를 한 걸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함께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혼자서 저와 친해진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편하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번 여행 갔을 때 아버님하고 술 한잔 기울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요. 아버님하고 술 한잔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여행 갔을 때 제가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함께 술을 마셔보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웠는데 취중 진담이라고 술을 마시다 보면 속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저희 딸을 얼마나 진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살갑게 먼저 연락을 해줘서 고맙네. 안 그래도 남자들끼리 술 한잔하면서 진중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한번 약속 날짜를 잡아서 술 한잔하지. 아버님,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에 술 한잔하는 거 어떠세요?
제가 잘 아는 술집이 있는데 유명한 곳이라 항상 손님들로 꽉 차 있어요. 오늘은 술집이 휴무인데 제 부탁으로 특별하게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술집에 가면 시끄럽기만 하니까 그곳에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분위기는 좋고 저희 아버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곳이에요. 사실 내일도 빵집을 열어야 해서 저녁에 술을 마시는 게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딸의 앞날이 달려있는 것이니 남자친구의 진면모를 알아볼 겸 그날 저녁 술을 마시는 것으로 약속을 잡았죠. 얼마나 대단한 술집인지는 몰라도 저한테 술집 주소를 보내줬는데 직접 가보니 강남 뒷골목에 경호원이 술집 앞을 지키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살면서 경호원이 술집을 지키고 있는 곳은 처음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먼저 술집에 도착해 있었고 함께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룸으로 들어가는 동안 야실없게 옷을 입은 여자들이 몇 명 지나갔는데 딸의 남자친구를 평상시에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눈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처음 가보긴 했지만 분위기상 여자들이 도우미로 나오는 룸사롱 같은 술집 같았어요. 그리고 룸에 들어가 보니 비싼 양주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첫 술잔을 따라 마시고 딸의 남자친구가 저에게 먼저 선수를 치며 얘기를 하더군요. 아버님, 따님을 저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미소 한 사람만 바라보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제가 아직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겠지만 이래봬도 군대도 특전사 나오고 남자다운 녀석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느끼셨겠지만 저희 집안이 좀 부유해요. 그래서 미소가 저와 결혼하게 되면 힘든 헤어 디자이너 일도 그만둬도 되고 평생 먹고 놀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에게 술 한잔 하자며 연락을 했을 때부터 목적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저에게 결혼을 허락해 달라며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놓고 집안에 돈이 많다며 평생 먹고 놀 돈이 충분히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자네, 우리 미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건가? 돈이라는 것은 살면서 그리 중요하지가 않네. 자네가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세상 풍파를 겪지 않고 자란 것 같은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지금은 돈이 많지만 한순간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장으로서 우리 미소를 책임져야 할 텐데 그럴 자신이 있나? 네, 그럼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체가 부도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었고요. 가족들이 각자 떨어져 힘든 시기를 겪다 보니 가족이 모여 산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미소와 저만의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미소를 책임질 자신도 있고요. 딸의 남자친구가 이런저런 어렸을 때 힘들었던 사연을 얘기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귀가 기울어졌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나름 힘들었던 일을 겪기도 했고 부모님께서도 부도가 났다가 사업체를 다시 일궈내기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아내와 딸이 있었을 때보다는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점차 마음이 반감에서 호감으로 변경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를 저녁 7시에 만나서 진하게 술 한 잔을 하고 집에 도착하니 새벽 3시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때까지 아내와 딸이 잠들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자친구에게 허튼 소리를 하지 않았는지 싸우진 않았는지 궁금해서 잠들지 못하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을 보자마자 바로 안아줬습니다. 미소야, 그 녀석하고 그렇게까지 결혼을 하고 싶니? 아빠가 그 녀석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게 아니다. 우리 딸이 그 녀석이 좋다고 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허락해 주는 거지. 우리 예쁜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할 수는 없지. 아빠가 남자친구하고 진중한 대화를 나눠보니까 괜찮은 면모도 있는 것 같더라. 우리 딸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준다고 하니 믿고 보내줘야지. 저는 갑자기 딸이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니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이 어느새 이렇게 성인으로 커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들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저의 갑작스러운 결혼 허락에 아내와 딸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딸 결혼 허락을 나랑 상의도 없이 혼자서 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여행 다녀와서 얘기했잖아. 우리 미소 남자친구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여보도 술 한잔 하고 나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였나 보네. 그래요. 우리 그냥 미소 결혼시킵시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가장 예쁠 때 결혼해야 딸이 행복하지. 딸은 갑작스러운 아빠 엄마의 결혼 허락에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동안 결혼 때문에 저와 아내를 설득하느라 마음고생했을 딸을 위해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꼭 껴안아 줬습니다. 제가 결혼 허락을 해주자 그 이후 결혼 준비 과정이 불이부터 빠르게 진행됐어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는데 앞서서 상견례부터 하는 것으로 생각이 통일됐습니다. 상견례 장소와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부터 양가 의견이 삐그덕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말에 따르면 사돈 어르신, 딸의 시아버지 될 사람이 상견례 장소와 날짜는 무조건 신랑 쪽에서 정하는 거라며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장소든 날짜든 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신랑 쪽에서 정해서 알려주는 건 어느 나라 법인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보내준 상견례 장소가 저희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였는데요. 본인들 편하자고 집 근처로 상견례 장소를 정한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는 너무 멀기도 하고 아내가 관절이 좋지 않아 장기간 차를 타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만나는 것으로 조율 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장소를 바꾼 게 기분이 나빴는지 사돈 어른께서 저희 집이 무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무례한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지점으로 장소를 바꾸고 상견례 날짜를 함께 보내왔는데요. 보통 주변에서 상견례를 잡을 때 가능한 일정을 여러 개 전달해주고 그 안에서 서로 조율을 한다고 하던데 사돈 어른께서 달랑 1개의 날짜만 고집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에 단체 샌드위치 주문이 사전에 잡혀 있었고 상견례를 하는 게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날짜가 제 생일이더라고요. 어쩌면 많은 날짜 중에서도 하필이면 제 생일날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을지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제 생일에 상견례를 하는 게 상관없긴 했는데 아내가 그날은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식사를 하자며 식당을 미리 예약을 해둔 상태라 딸에게 다른 날짜로 조율할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미소야, 하필 너희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너희 아빠 생일날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니 물론 우연이겠지만 그날은 상견례를 하기보다는 가족들끼리 따로 식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 이서방 통해서 시부모님께 우리 집 사정 얘기하고 다른 날짜로 상견례를 잡자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알았어요, 엄마.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이미 상견례 장소 바꾸는 것도 기분 나빠하셨는데 날짜까지 바꾸자고 하시면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네요. 상견례 날짜도 집안의 큰 대소사라고 점을 보시고 가장 좋은 날짜로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이지 예비 사돈댁이 우리 집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 점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사돈댁은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본다가 하니 말이에요. 점괘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날은 단체 주문 때문에라도 상견례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딸의 남자친구가 저한테 상견례 날짜 때문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상견례 날짜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저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그 날짜에 반드시 상견례를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이셔서요.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려봤지만 소용이 없으시네요. 혹시 아버님께서 일정 조율이 가능하실지 여쭈어봐요. 단체 주문 날짜를 내가 무슨 수로 바꾸겠나? 그럼 점심이 아니라 저녁 때 보는 걸로 하지. 낮에는 빠르게 일 마무리하고 상견례장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겠네.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날 상견례를 진행하는 대신에 낮이 아닌 저녁에 보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속으로 유도리 있는 사람이라면 날짜 조율 같은 것에 이렇게까지 집착하지 않고 가능한 일정으로 조율을 했을 텐데 무대뽀 정신으로 무작정 자기 주장만 하는 걸 보니 예비사돈 어른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꽉 막힌 사람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상견례 당일이 됐습니다. 아내와 딸은 상견례 자리에서 긴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단체 주문을 준비하고 일을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래도 깔끔한 모습으로 상견례에 참석하기 위해 일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상견례장에 가까워질수록 저도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처음이다 보니 가슴이 마구 떨리기 시작했어요. 상견례에는 이미 예비 사돈댁과 딸의 남자친구가 와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과 사부인 모두 첫 만남인데 뭐가 그리 우리 쪽에 불만이 많은지 언짢은 기색의 얼굴 표정으로 첫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드디어 이제야 만나 뵙게 되네요. 그동안 상견례 장소니 날짜니 조율이 어려워서 결혼식 날짜까지 못 뵙나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단체 주문 처리하고 오시느라 늦으셨다면서요? 하나밖에 없는 딸의 결혼인데 단체 주문 같은 건 미루지 그러셨어요. 돈독이 오른 것도 아니고 빵집에서 단체 주문 들어오면 몇 푼이나 된다고요. 저는 사돈이 되실 분이 저한테 싸우자고 인사를 건네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을 비꼬아서 하시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은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제가 동네 빵집을 운영하면서 돈독이 올랐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요. 네, 돈독이 올라서 단체 주문을 오늘 꼭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손님과 약속한 주문인데 당연히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큰 사업체를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고객과의 약속은 사소하게 생각하시고 본인 하시고 싶은 대로 처리하시나 봅니다. 저는 지지 않고 말을 비꼬아서 대꾸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제 말에 기분이 나빠서 한 소리 하려던 찰나에 사부인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바깥 양반들끼리 별소리를 다 하시네요. 사업체가 크든 작든 고객과의 약속이 중요하죠. 우리 그이가 괜히 뿔이 나서 한 소리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사돈. 그나저나 미소가 우리 종찬이랑 결혼하고 나면 1년 정도는 저희 집에서 데리고 살려고 하는데 괜찮죠? 사부인께서는 갑작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살 거라며 모두가 있는 앞에서 말을 꺼내셨고 저희 딸은 사전에 남자친구와 합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도 딸이 시댁에 들어가면 시집살이를 할 게 눈에 선했기 때문에 당황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서방이 예전에 결혼하면 당연히 따로 나가서 살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부인께서는 이 서방과 말을 잘 못 나누셨나 봐요. 요즘 젊은 세대들 결혼하면 당연히 분가해서 사는데 괜히 끼고 살다가 사부인만 스트레스 받으세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나요? 미소처럼 예쁜 딸이 생긴 건데 1년 동안만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랍니다. 제가 시집살이 시킬까봐 만류하시는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신세대 시어머니랍니다. 애들 스트레스 안 주고 오손도손 잘 살다가 1년 지나면 강남에 32평 아파트 한 채 해줄 예정이니까 좋게 생각해 주세요. 이래나 저래나 아내도 그렇고 저도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딸이 시댁에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니 상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예전에 사부인이 저희 딸이 전문대를 나왔다며 부끄럽다고 4년제 대학교로 진학하라고 했을 때부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무시할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리고 사돈 어른께서도 상견례 장소와 날짜를 정하는데 별거 아닌 일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걸 보니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돈 어른과 딸이 함께 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비위를 잘 맞출 수 있을지 혹여나 사돈 어른께 질타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닐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모든 걸 감수하겠다는 듯이 제가 대꾸를 하려던 찰나에 제 손을 잡더니 본인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럼요.
저도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머님 밑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다가 분가하고 싶어요. 오빠하고 자세한 대화를 아직 나누진 못했지만 어머님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되도록 결혼하고 1년은 시댁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그 순간 저희 딸이 맞나 싶었는데 왜 그렇게 예비 시댁에 납자가 엎드려서 모든 것을 수긍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 얘기를 해보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오래전부터 아들이 결혼하면 1년 동안 데리고 사는 게 꿈이셨고 그 얘기를 처음 만날 때부터 본인에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딸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 1년이 지나면 분가해서 사는 것으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니 저희 부부도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첫 상견례는 그래도 다행인 게 별다른 싸움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와 사돈 어른 사이에 안 보이는 기싸움이 있긴 했지만요. 그렇게 저희 딸은 남자친구였던 이서방과 결혼식을 올렸고 약속대로 시댁에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딸이 시댁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 됐는데 시댁 눈치가 보이는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나중에 전화하겠다면서 잘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에 문자도 잘 지내고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이 와서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갑자기 딸이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저녁 늦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딸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딸의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저와 아내를 바라보는 딸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아빠, 엄마, 나 시모한테 두드려 맞았어. 그 한마디를 하고 바로 쓰러졌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 곧바로 119를 불러 응급실로 데리고 갔어요. 탈수 상태에다가 온몸에 상처가 가득해 수액을 맞고도 한참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딸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었고 시댁에서 있었던 모든 얘기를 꺼내 놓더라고요. 결혼하고 시아버님께서 우리 집안에 새로 사람이 들어오면 점집에서 나쁜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신고식을 해야 한다면서 무슨 긴 나무 주걱에 글을 새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멍이 들 때까지 때려야 한다고 했대요. 남자가 때리면 안 되고 여자가 때려야 효과가 좋다면서 시어머니께서 매일같이 긴 주걱을 가지고 와서 저를 두들겨 때리는데 죽다 살았어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거짓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며느리를 몽둥이로 멍이 들 때까지 때릴 수 있을까요? 이서방은 뭐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서방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야?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그 집안에 찾아가 당장에 똑같이 몽둥이로 시댁 사람들을 한 사람씩 두들겨 패고 싶었습니다. 이서방은 사실 시부모님 말씀이라면 거역을 못한 바보 천치예요. 결혼하기 전에 진작에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시댁에 들어가면 제가 잘 적응할 수 있게 힘들지 않게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놓고 제가 시어머니께 몽둥이를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서방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빠, 저 도저히 무서워서 그 집에 다시 못 들어가겠어요. 이러다 정말 사람 한 사람 죽일 것만 같아요. 아내도 딸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저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이서방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서방 전화를 받다가 쌍욕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아서 전화를 받지 않고 곧바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 집으로 당장 오게. 딸은 병원에서 안정을 좀 더 취해야 한다고 해서 아내에게 맡기고 저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서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우리 딸에게 온몸에 상처를 입힌 것처럼 똑같이 대해야 할지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사위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왔고 뒤따라 들어오는 사위에게 곧바로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우리 미소가 기절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거 알고 있나? 집안에 종교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점집에서 말해준 말만 그대로 믿고 산 사람을 그렇게까지 두들겨 때릴 수가 있는 건가? 내가 당장에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말았네. 뚫린 입이라도 있으면 무슨 변명이라도 얘기를 해보게. 저는 최대한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위의 태도를 보며 딸의 말대로 정상인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리긴 했지만 그건 저희 집안의 관례 중 하나라서요.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면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워낙에 저희 아버지께서 큰 사업체를 운영 중이시기도 하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미소는 제가 병원에서 저희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도 슬퍼하거나 놀란 기색이 없이 차분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제대로 된 집안의 자식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딸을 시댁에 다시 돌려보내게 되면 딸이 말한 대로 큰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무엇보다 집안의 관례라며 당연한 듯이 이해해달라는 사위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고 급한 대로 눈에 보이는 먼지털이개를 집어 들어서 있는 힘껏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위를 두들겨 때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몽둥이로 두들겨 때리자 동그랗게 놀란 두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때리고 있던 제 손을 막아내더라고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이성 나간 사람처럼 갑자기 왜 저를 두들겨 때리시는 건데요? 아파 죽겠으니까 그만 좀 때리세요. 사위는 저에게 아프다며 손사리를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사위에게 한마디 해줬어요. 직접 몽둥이로 맞아보니까 어때? 많이 아프지? 우리 미소는 집안의 관례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으니 얼마나 죽을 만큼 아팠을까? 부잣집이라고 돈 많다고 허세 부릴 때는 언제고 쌍팔년도 때 무당한테 전보고 굿했던 것 마냥 그런 짓거리를 집안에서 할 수 있나? 우리 미소 절대 그 집안에 다시 못 들여보내네. 그렇게 알아두게. 그렇게 제 할 말을 하고 사위 얼굴은 꼴도 보기 싫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지금은 딸이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저희 집에 머문 지 3주가 되어가는 시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딸은 시모에게 두들겨 맞은 것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위를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을 모두 마주하기 어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저와 아내도 딸을 그 요상한 집구석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딸의 이혼만이 정답일지 혹은 아직은 서류상 딸과 사위가 부부이니 사돈댁과 대화라도 시도해봐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